김진의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재명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리고 어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하면서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야 강대강 충돌로 갈지 아니면 협치의 가능성을 보일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본인 사건 대처도 바쁠 텐데 계속 중앙지검장 수장을 맡아야 할 그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볼까요?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 어제죠. 1층 현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이후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여당 내 금기를 깬 두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여당 내 소신파들인데요.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4주년 연설은 기대를 못 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 조응천 의원은 문자 폭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문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지 않는 성역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마음보다 민심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이자 백신이 이달 175만 회분, 다음 달에 350만 회분이 온다. 이렇게 구체 수치를 밝혔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백신 생산업체와의 비밀 유지 협약을 근거로 구체적 수급 계획에 대해 함구했었는데 전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복지부에서는 비밀 유지 협약 위배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정부가 백신 생산업체와의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 알려주실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톱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는 이겁니다. 임혜숙, 박준영, 임명, 강행, 수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새 후보 임박노 이렇게 표현했었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4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에는 15일 0시부터 언제나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고 실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 이후에 한 번도 인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은 강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김연아 비대위원님, 야당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원래 민주당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수적으로 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 않고 조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특별 연설에서 여당 지도부와는 청와대가 굉장히 온도차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인사실패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는데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또다시 한번 논의를 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청와대는 결국은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견이 없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14일 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회동이 있는데 이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청와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또 그 의견 전달로 인해서 조금 3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낙마로 이어질지 조금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만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김연아 비대위원은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어제 사실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4주년 취임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 그 전만 해도 이 3명의 후보 모두를 다 임명하는 건 무리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바뀐 것 아니냐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해달라 요청한 것은 강행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해 왔죠. 벌써 이제 30명 가까이가 그렇게 이제 통과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일부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 분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보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최소 1사람 정도는 지명 철회돼야 된다는 입장이 강경한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연아 비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14일 정도 돼서 한 번 정도 더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는 송영길 신임 대표의 말하는 지도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조금 이제 1명 정도, 최소 2명에서 1명 정도는 말하자면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지 아니면 대통령의 기조에 그냥 대충 따라갈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풀이를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많은 지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과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절의 발언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기득 사유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의 다수가 반대하고 해도 결국은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임명이 이루어지니까. 신명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는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해도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느냐, 대통령에게 과연 국민 통합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묻고 있는 것과 거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주경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언이 늘 바뀔 수 있는 게 사실 정치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막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또
똑같다는 거죠. 사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혹은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전 정권을 비판해서 그걸 밟고 올라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거의 대선 전국에 들어섰다고 봐야죠.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그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그 사례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사례 정도, 30건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어떠한 큰 의혹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 왔는데 지금에서야 그래도 이렇게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또 뭐 소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재보궐선거 때 이렇게 참패를 했던 그 아픔이 결국 이 대선까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다시 재집권하는 것이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4일에 이제 재송부 기한인데 예. 어쨌든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좀 모양새를 갖춘 뭐 그게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의견을 바꿀지 아니면 뭐 청와대의 뜻에 당이 따를지 뭐 이런 약간 폼나는 모양새를 갖출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제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재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김병욱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과는 별개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 요청 따르는 것이 대선의 긍정적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얼마 전 의총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많은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민주당 내 소신파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그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목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다선인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대통령 임명권인 대상이기 때문에 임명 일방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불신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네,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참 드물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14일까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언론들은 14일,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15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14일 당일날 송영길 신임 지도부와 문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아까 전에는 지도부가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언론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송영길 지도부 장관 모두 임명하는 건 어렵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반대를 할지 그 점이 사실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우선은 뭐 김부겸 총리는 표결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또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과의 어렵사리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서 어쨌든 총리 표결을 무난히 통과시키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일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여당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내는 것이 자기의 리더십의 어떤 그 굳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사이에 아마 청와대는 최소 2명의 장관 후보, 말하자면 과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후보와 개별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진 철회의 가능성도 체크하는 이런 아주 바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재선 의원들을 만났던 송영길 대표 과연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런 점은 우리
대변인 통해서 지도부 언제쯤 결단 내리실까요? 잘하겠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신임 지도부가 잘 수렴해서 앞으로 당을 다 이끌어달라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또 바라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당 정말 반성하고 정말 분불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네, 송영길 대표 기자들을 만나서 그냥 말을 아꼈었는데 언론들이 어제 재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취재한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작심 발언했다 이렇게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 내로남불의 극치였다 이런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또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가 바꿔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 우위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만들겠다.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르는 식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의 얘기를 어제 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저 얘기가 맞다면 그러면 14일 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가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대강 충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전국의 모멘텀,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패인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역시 민주당이 살피고 있는 민심과 진짜 민심에는 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로서는 지금 지도부로 당선되고 나서 첫 행보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밀린다면 저는 지도부로서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남은 임기 1년이라고는 하지만 대선 레이스로 진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 권력을 향한 여야 지도부들의 어떤 아주 발빠른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송영길 당대표는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청와대도 지금 사실은 기싸움에서 쉽게 물러날 수가 없어서 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이 문제가 되는 3명 중에 한두 명에게 잦은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정모진들의 어떤 좀 노력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잦은 사퇴하게 되면 여당 지도부도 할 말을 다 한 것이고 반영을 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뭔가 좀 이것을 돌파하겠다라고는 의지에 있어서 본인은 후퇴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기 좋은 모양새라는 게 결국은 후보자들의 잦은 사퇴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보궐 참패 이후에 지금 첫 지도부가 이 인사권에 대해서 일종의 목소리를 내는 저는 첫 무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하고요.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돼서 좀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좀 좋은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연아 비대위원은 잦은 사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청와대는 처음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재송부 요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청와대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엔 국내 시간이 올 것이다. 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소개했던 동아일보의 제목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기소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오늘이죠.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하는 게 그제죠. 하루 뒤인 어제 최종 승인을 함으로써
잦은 사퇴의 말미를 하러 줬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조남관 차장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주고 선후배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각별한 사이에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기소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조대행 입장에선 어려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나름대로 고민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두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일 뿐더러 사법연수원도 1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연수원도 같이 다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길, 이제 사법연수원 나오면은 판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는데 같은 검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가까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참 이성윤 검사장이 여러 가지로 그 패착을 뒀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요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거든요. 근데 양창수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그 이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또 다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유죄가 나올 확률이 다른 경우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신분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큰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는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과연 피고인 신분으로 계속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이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현직 중앙지검장 기소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다.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직무 배제와 같은 혹은 다른 인사 조치 같은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저희가 떠올려 봤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직무 배제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기소가 됐지만 오히려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고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보실 때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기소 여부와 현직 검사들의 기소 여부와 또 직무 배제, 징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기소를 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직무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현직 검사가 기소에 우려가 있거나 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사회의 관례고 관습이고 규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규범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주 딱 편이 나누어져서 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누가 조직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공직기관의 기강이 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곳곳의 일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런 표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좀 스스로 사의를 기소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일반 국민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을 놓쳤다면 저는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히 수순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기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 기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당했었는데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범계 장관께서 검사징계법을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드는 게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징계할 때 징계 사유가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무상의 직무를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심지어 직무상과 상관없이 위신이나 체면을 손상시켜도 징계 사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냐? 직권남용이에요. 예. 또 그냥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고 수사를 무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도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지명만 되고 임명이 안 돼 있으니까 조남관 대행이 지금 반드시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검사징계법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예. 징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박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 개인의 이익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공무원들 이제 비위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받고 기소된 사건들 여러 건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면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이 혐의를 벗어날 것이냐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밖에 못하고 그게 또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직무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라.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틀린 게 예. 직무의 공정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어디다 됐느냐 중앙지검에 기소가 됐잖아요. 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그 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 중앙지방검찰청이거든요. 거기 검찰청의 검사장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공소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상관에 대한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그것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으로부터는 배제가 되어야 그것이 맞다. 일단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검찰 운영상으로 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결국 직무 배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네.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팀이 뭐 친정권 성향이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 검사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나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우리가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검찰 2인자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만약 그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수사를 무마했다 하면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피고인 신분이 돼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중앙지검장직에 유지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게 되는데 공소 유지를 하려면 지휘한 사람이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 그런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여권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현재 이제 이승윤 김학의 사건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기 때문에 대검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로 중앙지검에 발령을 내린 경우거든요.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직제상이 위아래에 있지만 이게 수사가 이승윤 검사장한테 지시를 받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애매하게 사실 이승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남관 차장 입장에서는 11일 하루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기소가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표 처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더 애매한 것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검찰 대검 차장 이렇게 검찰의 2인자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남아 있다면 오히려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예컨대 정진웅의 경우에도 똑같은 한동훈의 건이 있었지만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내다보고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관행이나 수순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일개 검사 본인들은 실제로 견딜 수 있었지만 중앙지검을 관장하는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자리 같으면 사실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법조계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죠. 바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김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날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당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그런 수사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나 검찰로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조국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으면 모를까. 임명을 한 상황에서 이미 법무부로 온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 발언이 어떤 취지에 나왔는지 사실 저희가 전체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장관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저런 발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 제기되는 건 뭐냐면 법무부 차관이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차장과 수사 관련된 방향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강 차장이 김 후보자보다는 그 검찰 후배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은 서로 간의 카운터 파트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김호수 후보자를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김호수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차관이었는데 장관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더 중요한 거는 강 차장이 그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넘겨짚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된 논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내의 최근 참패 보고서에도 조국 전 장관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이번 4.7 재보선 패인을 분석하는 포커스 인터뷰 조사한 결과를 최근에 냈는데 그 결과에 보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실망의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대 여성 유권자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도
집권 여당이 조 전 장관을 감싸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유권자는 현 정권의 위선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조국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글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평가받은 것 아니냐.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만큼 이미 조국 전 사태에 대해서는 유권자 평가가 끝났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4.7 재보선에 참패했던 원인 중에는 내로남불, 위선 이런 문제가 큰데 결국 그 출발점이 조국 사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측도 있는 것 같아요. 김수경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그러한 행태들이 그 2018년 총선에서 압승한 걸로 보아서 이미 그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상당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정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조국 사태가 이제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원형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일단 그 조국 전 장관은 이 내로남불의 약간의 원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일단 만들어지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 뒤로는 어떠한 의혹, 비리도 다 이 내로남불의 사례로 다 이제 맞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의혹이 만들어지고 이익이 되더라도 결국은 내로남불이었다라고 모두 그 사안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악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위선의 프레임에 이제 굉장히 그 민주당이 지금 그런 위선, 내로남불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뭔가 그런 지금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정말 심정으로 앞으로 이제 대선, 재집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털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대선 있을 때까지 계속 이게 발목을 잡아서 어떠한 작은 의혹도 다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당의 보고서 안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재보궐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됐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안화사, 흔히 우리가 안면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왔다. 그래서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밤잠 못 잤고 우울증 약까지 먹었다.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추악함에 치가 떨린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시민 1,6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조로남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위선을 얘기하는 거죠.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숱한 거짓말은 기사와 본인 트위터에 전부 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 혐오로 분노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이게 과연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은 자유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보다는 조금 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변호사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거 하면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봐야지 개인적인 감정을 소장에다가 싣는 것은 맞지 않다 싶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서민 교수도 아버지가 법조인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승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서민 교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입증한 것이 어렵거든요. 구안와사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왔다. 예. 이것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아주 뭐 대단한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618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제기를 했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그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6억 1,800만 원이면은 예. 한 1,93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기에 소송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1인당 10,000 몇천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패소한다면요. 패소한다면.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패소한 다음에 또 그것도 화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그 예측하고 그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송 내는 건 자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활동을 한 자료를 공개 청구해서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데 정말 화가 난다. 이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지금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니까 국민의 힘을 지목한 것 같은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사찰 자료가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근데 거기에 보면 전방위로 고강도 압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딸의 외고 국제반 제약 이런 부분도 있다. 결국 딸까지 사찰하는 것 아니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찰과 정보 수집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뭐 국가정보원의 일일 수는 있지만 과거의 일이죠. 현재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국내 예.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했고 상당히 많은 어떤 민주진영에서 촉망 맞는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보수정부 입장에서 국정원에서 그런 자료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어디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뭐 밀착 취재나 그렇죠. 연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알 수 있는, 취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정보였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실제로 좀 이제 딸을 마치 뭐 이렇게 도칭이나 감청을 통해서 뭐 딸의 사생활을 들춰낸 듯이 하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부적절한 과거의 국정원의 행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좀 국민의힘에 성찰을 요구한 듯한 그런 발언도 했는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년 전인가요? 조국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광화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보수를 지지하는 어떤 정당인들만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 중도 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하셔서 거리로 나오셨었는데요. 그것이 설사 작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좀 한 단계 용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요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민주당의 서울시당에서 그 분석한 보고서를 또 기사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내부에서 안 알려졌을 리가 없는데 조국 전 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지독히 이기주의다.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였던 아니었던 지금 본인 때문에 본인이 속했던 정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야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가장 뜨거운 인물 3명을 선정해서 전해드리는 핫상 코너입니다. 어떤 분들 선정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지 5살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새로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고차 강매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혼 소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빌 게이츠도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사고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많은 미궁을 낳고 있는 사건이죠.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 목격자 7명 중 3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은 실종된 당일 새벽 3시 30분 이후 어떤 행적이 있느냐 이걸 밝히는 걸 텐데 공통된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3시 40분쯤 실종된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된 손 씨가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친구 A 씨가 서 있는 걸 봤다. 이런 진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친구 A 씨가 손 씨를 깨우고 있었고 친구 A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이런 진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명 모두 만취 상태로 구토하는 것을 봤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혁진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CCTV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저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3시 반에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은 밝혀진 거죠. 그다음 이제 4시 반에 CCTV로 이제 친구가 나오는 것까지 밝혀졌으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그 공백이었던 시간은 1시간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목격자들 확인에 의하면은 3시 40분에 손 씨가 자고 있었고 친구가 또 그 옆에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그만큼 밝혀진 게 됐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보니까 그 손정민 군이 없어졌고 그래서 자기는 왔다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없었던 시간이 1시간에서 50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젊고 그다음에 또 착하고 그런 청년이 저렇게 사망한 게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가 자초지종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소상하게 밝히면 더 이상 논란도 없을 것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사고로 아들을 잃었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나 그 가족들의 그 태도가 그 지금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진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 시원하게 그다음에 예컨대 뭐 골든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에서 이건 무엇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걸 무터로 추정합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골든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아 이건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사소한 것들도 가만히 있는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족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마음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속 시원한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 A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친구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를 찾다 보니 약간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게 발견이 돼서 이게 일반적인 번개와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친구가 난 수업 들을래. 그랬더니 정민 씨가 아니 이런 적이 없어서 친구가 수업 너무 밀림. 정민 씨가 당황함. 안 나오겠다고 이제 술자리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네. 네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게 이런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친구가 뭔가 한 얘기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적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손정민 씨 휴대전화에서 친구 A씨가 아니라 다른 친구 B씨와의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친구 A씨가 술 먹자는데 갑자기 그랬더니 친구 B씨가 그러니까 손정민 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다시 얘기해서 친구 A씨가 자신에게 먼저 술 먹자고 연락한 게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친구 B씨는 자신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손정민 씨가 친구 A씨가 이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친구 A씨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한강공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는지 그 자체가 손정민 씨 아버지가 볼 때는 다소 의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저게 이제 이번 사건의 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보니까 만남 과정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워낙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그 사건에 좀 파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른 친구와 채팅을 한 내용을 봤더니 원래 그 술을 마셨다는 친구와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갑자기 뭐 술을 불러내서 마신다거나 하는 적이 좀 없어서 당황했고 또 이제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의대생들 정말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바쁘고 아주 힘든 시기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좀 당황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왜 무슨 연유로 도대체 술을 마시자고 갑자기 나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뭐 어느 하나 좀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또 이렇게 또 막 분명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어떤 정황이었다는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또 변호사를 대동해서 뭔가 약간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피해 학생의 사고가 난 학생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탈 겁니다. 저도 좀 그 친구 학생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방어적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단순히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도 결론을 딱 내놓지 말고 좀 열린 결말로 좀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밝혀줘야 지금 저 부모님의 마음들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친구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참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A씨 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은 어제부터 친구 A씨와 그의 가족들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혹 제기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핫산 만나보시죠.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사려다가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같이 만나보시죠. 지난 2월 5일입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한 300만 원짜리 1톤 트럭 구매를 위해서 인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트럭을 사라. 그런데 그 트럭은 700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차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굉장히 싼 트럭이 나왔다. 그래서 사러 갔는데 자, 이 트럭은 문제가 있다. 이 트럭 없으니 다른 트럭을 사라. 그러면서 원래 사려는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지금 트럭을 구매하도록 했는데 안 하려고 하자 문신한 남성들이 나타나서 감금을 하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이 차량을 구매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저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터넷에 굉장히 싸게 딱 올려가지고 가보면 그런 차 없고 그다음에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차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은 일단 사기죄, 감금죄, 공갈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60대 남성 이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샀다고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30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은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예. 추가적인 범죄가 더 있을 것이다.
어떤 범죄냐 보면은 무슨 도장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이야기는 대출 계약서 같은 데에다가 자기 명의로 대출한다라는 도장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금액이 차량만 강매한 게 아니라 네네. 다른 대출 사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예. 단순히 이제 몇백만 원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그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몇백만 원이 생명과도 같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몇백만 원이 이제 주위에 이제 또 지인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벌충이 될 텐데 제 느낌으로는 저분이 자기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은 강한 의심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꼭 밝혀내서 저분의 죽음이 정말 저 억울한 죽음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유가족들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야. 눈가리 이걸 엄청 많이 찍었다는 거야. 사채 빚을 또 자기한테 떠넘기지 않았나니 그걸 고민을 한 거야. 네, 피해자는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형사님들, 나는 사기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많은 서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 꼭 부탁드린다. 꼭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영준 의원님,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이게 단순히 차량 강매뿐이 아니라 협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 사기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피해자도 굉장히 억울하다. 뭔가 자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데 서명을 했다. 강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수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량한 공식적인 자동차 중매 매매하는 곳에는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곳을 서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자기가 뭐 트럭을 얼마에 판다고 값이 싸니까 갔겠죠. 이제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제대로 된 사이트라든지 판매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사이에 불법적인 그야말로 강매하다시피 하고 실제로 아까 정 변호사 말한 것처럼 갔는데 그것은 없고 다른 거 사라. 그리고 눈을 가리고 뭐 직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그 부당하게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이걸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제네시스나 외제차 사러 가서 조금 손해를 봤다 이런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거의 전 재산이 200~3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예 자기 재산 이외의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와 같은 분들이 사실은 학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억울할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다른 희생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싶고 특히 경찰, 검찰, 정부는 좀 이런 부분을 더 각별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핫삼 세 번째 빌 게이츠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그제 빌 게이츠가 멀린다 게이츠 부인이죠. 동의하에 옛 애인과 1년에 한 차례 휴가를 보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빌 게이츠의 전기 작가였던 제임스 윌리스의 주장인데요. 게이츠는 단순히 컴퓨터만 아는 그런 괴짜가 아니다. 뒤에서는 사생활을 즐겼다. 어떤 사생활일까요? 게이츠는 전람 무용수를 집으로 데려와 친구들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하곤 했다. 아내 멀린다를 만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게이츠의 문란한 성생활은 유명하다. 게이츠와 멀린다의 관계는 기복이 심했다. 여자 문제를 1년 정도 결별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저희가 멀린다의 동의하에 옛 애인과 1년에 한 차례 휴가 보냈다는 점을 그제죠. 월요일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리 미국이지만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수영장에서 전람 무용수를 초청해서 파티를 벌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저 전기가 이제 97년도에 나온 건데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 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부터도 빌 게이츠가 굉장히 그런 문란한 성생활 혹은 사생활을 즐겼다는 폭로가 있었고 멀린다를 만난 이후,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좀 사이 안 좋게 좀 결발한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전기 작가의 이야기는 결혼 이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빌 게이츠 하면은 굉장히 컴퓨터 천재고 그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정말 세계 갑부의 자리에 올랐고 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해서 가쁘면서도 동시에 어떤 사회적 공헌, 기부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굉장히 바른 사회적 공헌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가부 어떤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생활이 이제 폭로되는 것이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 기대하는 어떤 약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반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사생활 논란 때문일까요? 빌 게이츠의 장녀는 가족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빌을 뺀 나머지 가족들만이 모인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핫산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비싼데 팔공산 어떤 예를 좀 궁금하실 텐데 국민의힘이 6월 11일 전당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당권 경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특히나 중진이냐 초선이냐 즉 경륜이냐 변화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을 촉발한 두 인물 지금 만나보시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당권 선언을 했는데 에베레스트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 등 중간산도 다녀보고 원정 대장을 맡아야 한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랬더니 원외 인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대구 수성에서만 5선을 할 의원인 점을 꼬집어서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서 치열하게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그 음성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랑 김웅 후보 같이 이제 사실 용기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803이 대구를 대표하는 산인데 주호영 대표께서 사실 대구에서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유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를 산은 당권이라는 산이 아니라 정권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은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님, 지금 구도가 아주 흥미로운 게 결국 경륜이냐 아니면 변화냐, 더 다시 얘기하면 노련함이 지금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젊은 피가 더 중요한 거냐 이렇게 논쟁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처음에 당권 구도는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즉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다가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던져지면서 글쎄요, 저희 정당이 정당 역사 이래 이렇게 당권을 갖고 치열하게 특히 젊은 피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경쟁의 대열에 끼어든 게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격한 말싸움인 것 같다라는 비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살아있는 정당 같아서 좀 활기차 보이고 되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당의 대의원이라든가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책임당원들의 구성으로 보면 수도권과 또 연령으로 보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과 또 이러한 어떤 그런 그 혁신의 움직임들이 얼마만큼 전당대회에서 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선대위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갖고 비대위의 최종 안건을 한 번 더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좀 이런 도발적인 움직임들이 실제로 당에 좀 피가 돌고 세대교체가
바뀌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항상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 정치적 자산을 갖고 지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시는 초선과 젊은 당대표 후보들께서 꼭 이기지 않더라도 좀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중요한 계기로까지 이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파이팅 해봐라. 이런 네. 이제 주문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중진과 초선 의원들 간의 경쟁 구도 또 다른 중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김웅 의원하고 나이 차이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50대 초반의 초선과 50대 초반의 5선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36살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저만큼 젊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쇄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조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본인이 지금 5선으로 중진이긴 하지만 나이가 1968년 53이다. 그런데 지금 김웅 초선 의원이 중진 의원들은 물러나라. 젊은 피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 얘기하지만 1970년생 51살인데 나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더 경험이 있고 당권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건데 김영주 전 의원님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자연적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륜이냐 혁신과 새로움이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저도 젊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륜이 과연 그 경륜만큼의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 것을 볼 것이고 또 시대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누군가가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놓고 할 때 누가 더 편안하게 놓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당원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이가 2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젊어도 오선은 오선다운 어떤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나이가 60이라도 초선다운 값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움의 면모를 가지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김웅 의원에 묻어서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나도 젊고 진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바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홍준표 의원 자신의 복당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중진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대선 승리 위해 힘쓰겠다는 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오랫동안 당위에 헌신한 분이다. 복당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복당 선언 이후 발언은 아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기자 간담회 당시에 당연히 대선 국면에선 링에 올라와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 누구든 다 참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연아 비대위원님, 저희가 어제 김병민 비대위원이 나오셔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복당 선언을 했는데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회의 이후에 복당 선언을 해서 논의를 못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복당이 정식적인 절차보다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를 홍준표 의원님께서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비대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역 지구당 위원회에서 이 복당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비대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에 이제 처음으로 복당 사례가 권성동 의원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도 복당 신청하시고 나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가 6월 11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통상적인 관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올라오는 순서대로 그냥 빨리 할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좀 미룰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비대위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홍준표 의원 복당과 관련돼서 찬성하시는 중진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내년에 이제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SNS상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초선 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당 내에서 좀 대선을 염두에 둔 표 집결이라는 측면 쪽에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당 내에서 혁신과 변화를 외치는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아직까지 발언하시는 것들이 좀 세대 교체를 위한 그런 새로운 미래 비전에는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비대위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이것들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차기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은 차기 대선의 경쟁자일 수 있는 두 사람을 찍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사라면 이재명 지사는 베네수엘라 급행 열사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짓 망나니 짓 한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오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직무 중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합니다. 네, 여야가 아닌 김수경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 포퓰리스트고 과거 이제 논란이 된 발언부터 사과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검찰 수사는 국정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날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막 찬반이 엄청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성의 어떤 일환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있는 젊은 피만 있는 당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에 연륜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피도 다 섞여 있어서 그 다양성의 일부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자리하게 된다면 복당해도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이제 우려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에 이제 그 영남 꼰대당이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주류가 되어버리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쉽게 가시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코신 소식인데요. 고령층을 상대로 접종 예약률이 예상치를 상당히 밑돌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어제 0시 기준입니다. 6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70에서 74세 40.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65세에서 69세 21.4%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초반 예약률이 높아야 되는데 초반 예약률이 절반이 안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예약률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7, 80%는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아마도 이렇게 고령층의 예약률이 낮은 건 결국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상 반응이 있을 시에 인과성이 없어도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상 반응들이 많이 접수되고 그런 접수된 것 중에서 실제로 인용된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각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불과 한 3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지금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 입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 버짓 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국민들이 안전하게 말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두툼한 어떤 또 인관성이 없더라도 예. 지원해주는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중심으로 보도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미국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승인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 면에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국민들에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의료계도 굉장히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맞으면 6명, 7명이 맞아야 되는데 예. 또 버리는 양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지금도 양도 적은데 그런 것들이 촘촘히 다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다시 한번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접종 예약률이 떨어지자 새로운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다시 말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지금 정부는 이미 백신을 맞으면, 백신 접종하면 출국했다 입국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예약률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5인 이상이 만남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종 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될 텐데 과연 저런 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라는 또 의문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게 현실적으로 인센티브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도 접종률이 높지만 한 30% 정도는 계속 접종을 거부하는, 화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그 층이 있어서 이게 집단 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런 불신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반부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거부하는 연령층이 있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맞겠다는 사람들을 좀 늘리는 방법. 근데 저런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저희 접종 순서가 저부터도 아직 저희는 오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순서가 되면 좀 빨리 되면 맞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먼저 맞겠다는 사람을 조금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외의 반응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좀 자연스럽게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접종이 계속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만 계속 늘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가 이상해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을 거고 아까 5인 이상 해제 같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인센티브 자체는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의심을 키울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접종 순서에 배열을 좀 다르게 해서 먼저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선 접종해주는 그런 정책 한번 써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연령 제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맞겠다는 사람들부터 먼저 맞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래서 30세 미만은 접종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부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인데요.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약자가 맞지 않은 남은 물량을 지금 맞은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 발생 우려가 있어서 30세 미만 연령층에 접종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접종 당시 A씨의 나이 등 기초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여부 질병청에서 검토를 요청했다. A씨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건당국이 30세 미만 접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아무런 사전에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놨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문제는 있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보건소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벌칙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부주의하게 그 처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5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